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 봉투 모의고사. 자, 이거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시험 경향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EBS 수능 특강 그거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지금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분석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있도록 좀 약간 스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이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천대 봉투모의고사 해설 진행하는 김태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와 관련된 얘기예요. 대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중요한 것들이 포인트가 잡힐 거예요. 자, 대화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자가 설정되겠고 그에 따라 듣는 사람, 청자가 설정되겠죠. 그랬을 때 화자와 청자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의사소통의 특징은 뭐냐면 즉각적이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화자가 말을 했을 때 청자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화자라는 애가 다시 청자가 되고 청자라는 애가 다시 화자가 되는 의사소통이 바로 대화라는 개념이다 라는 걸 체크해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공간에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1분, 2분 이런 시간이죠. 말 그대로 즉각적인 그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화자와 청자가 놓여있는 위치 이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과 공간이 일치해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공간도 일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대화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래서 1번 보면 다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생과 발표자 간의 대화예요. 지금 발표자라고 설정되어 있어서 발표로 착각할 수 있는데 발표로 착각하면 안 되고 발표 이후에 학생이 발표자한테 질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답은 2번. 동일한 시공간에서 참여자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대화라는 게 바로 화자와 청자 간의 즉각적 의사소통이며 시간, 공간적으로 다 일치하는 구성이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 간에 정말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대화예요. 발표나 강연, 토론, 토의 이런 것들은 다 규칙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는 반면 이 대화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흐름이 없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빠르다. 이런 거 체크.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면접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요즘 하도 취업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시험 테마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사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에 딱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좀 알려주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환의 기술 이렇게 잡았어요. 이 전환의 기술은 워낙에 유명한 개념이에요. 전환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거 말 그대로 화제를 전환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면접자들은 어떤 불리한 부분들 상대방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경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은 알겠어요. 와,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성적 나오는 거 대단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이 보니까 굉장히 적네요. 교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적은데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리한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합과 불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전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불리한 질문을 했어요. 그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물론 그거는 잘못 기록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우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합격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진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봉사활동이 좀 적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요. 대신에 교회 봉사활동은 좀 적을 수 있더라도 교내 봉사활동 그리고 학급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바깥에서의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적었던 대신에 교내에서 생활 속에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그 불리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자, 전환기술이란 우선 보기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전환기술이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약점을 간단히 언급한 뒤에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히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환의 기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았으면 더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답을 보면 4번 부족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 봉사 활동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회 봉사를 학교에서라도 하자는 생각에 열심히 채워나갔습니다. 불리한 것에 대해서 인정, 대신에 그걸 다른 걸로 채워나갔어요 라고 전환해서 얘기를 했죠. 전환의 기술 정답. 그렇게 갔어요. 그럼 3번 가겠습니다. 지금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은데 앞에 부분들은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들 위주로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 나갈게요. 특히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문법이잖아요. 그죠? 문법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개념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나가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고쳐쓰기 문제고, 이런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규칙이 있어요. 고쳐쓰기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문장 전체를 고쳐쓰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문단 자체의 어떤 통일성, 이 주제가 과연 이 글과 연결이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그 하나의 글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응집성. 자, 응집성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하나로 응축되고 모여 있는가, 너무 길게, 너무 만연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써 있는가, 이런 것들 판단. 그 다음에 문장과 문단, 그 다음 어휘 판단입니다. 어휘 판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피동 표현, 불필요한 사동 표현 사용하지 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진짜 어휘 맞춤법,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휘 맞춤법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답에 3번 같은 걸 보면은 딱 사실 답은 보여요. 되어진다? 이런 말을 쓰는 걸 참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되다라는 말 자체가 뭐뭐하게 된다, 피동적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지다가 또 붙었어요. 어지다. 되다에 어지다가 더 붙었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불필요한 피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되어지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어우러져가 아니라 어우러져예요. 어우러지다. 잘 어우러지다 이렇게 쓰는 건 맞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갔습니다. 문제 3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이 4번.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꼼꼼히, 이거는 더 꼼꼼히 봐야겠네요. 자,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좀 꼼꼼하게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교체부터 가요. 교체, 그 다음 첨가, 그 다음에 탈락, 그 다음에 축약.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 네 가지 개념에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교체라고 얘기한다면 이 교체 같은 경우는 의문이 바뀌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잠과 몸, 그 다음에 운소. 운소라고 하는 것은 소리였죠. 소리. 소리가 기냐 짧냐, 장단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장단. 자, 이랬을 때 잠과 몸이 교체됐느냐, 아니면 탈락됐느냐, 축약되느냐, 아니면 첨가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격다 이게 있다 해볼게요. 격다. 자, 격다 같은 경우 발음해보면 격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체크해보면은, 자, 쌍기역이 기역이 됐어요. 쌍기역이 기역이 됐어. 이랬을 때 다음에 의문의 흐름을 좀 기억해보면 우선 이거였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 다음에 꾸, 뚜, 뻐, 써, 쪼 이렇게 된 소리 5가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게 쌍기역이에요. 기역 2개가 합쳐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이 됐네? 발음하다가 보니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격다 이렇게 하면서 기역 뒤에 원래 디귿이었던 것이 쌍디귿이 됐죠. 디귿이 쌍디귿이 됐네? 이것도 된 소리가 된 거죠.
소리가 돼졌어, 진해졌어. 이걸 된 소리라 그래요. 이런 된장 할 때 된,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된 소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디귿이 쌍디귿이 됐네, 디귿디귿, 첨가된 거다 하면 안 되고 교체된 거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쌍디귿은 하나의 우문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교체 현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음절의 끝에 교체가 나타나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로만 발음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된 소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체로 본다는 거, 이거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첨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 봤던 것들, 그것들 추가적으로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우선 눈여름이라는 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밝다라는 예시가 있었네요. 이거로 같이 엮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우선은 첨가와 탈락, 이런 것들, 교체 다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늦여름 이랬어요. 우선은 지읒은 우리가 음절이 끝소리 규칙,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 외우는 방법 그녀, 다, 리, 만, 보, 여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지읒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늦여름 이렇게 갔어요. 근데 늦여름 발음하다 보니까 지금 니은이 갑자기 들어왔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초성일 경우. 초성일 경우에 나타나는 이 이응은 여라는 모음에 빈자리를 채워준 이응일 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초성과 종성의 이응이 다르다는 거.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라는 이 모음에다가 소리를 채워준 거예요. 모양만 채워준 거야, 이 이응을.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근데 종성의 이응은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종성의 이응이라는 건 0 이렇게 있다 해봐요. 그럼 얘는 초성이니까 의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종성 같은 경우, 끝소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응이 위치하면 이건 의문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갔고, 근데 늦여름 하다 보니까 디귿과 니은이 만났네. 발음이 늦여름 이렇게 돼버렸네.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됐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니은, 이게 콧소리였죠. 콧소리. 코를 막았을 때 소리가 안 나. 이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 니은 비음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비음화 현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교체라고 얘기했었어요.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늦여름 같은 경우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 맞죠? 그 다음에 밥다 볼게요. 밥다 같은 경우 발음부터 좀 유의해야 돼요. 밝다가 아니에요. 밥다예요. 아이고, 쌍디귿을 2번 했네. 그죠? 자, 발음 맵을 해보면은 밥다 이렇게 돼요. 밥다. 자, 리을 비읍이 비읍이 됐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문이 아니었어요. 자음이 겹겹이 쌓여있네. 이런 걸 뭐라 했었냐면 겹자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겹자음. 자음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까 꾸뚜 썼죠. 그 다음에 기역부터 히읗까지 라인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음이 2개가 있는 형태. 그래서 리을 비읍이 비읍이 됐으니까 리을이 탈락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의 의문이 탈락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만 디귿이 쌍디귿이 됐네. 이건 돼졌네 소리가 된 소리 현상. 된 소리 현상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교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 탈락과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런 것들로 파악해 봤을 때 지금 4번 보면은 니은 의문의 수가 줄어들었다. 맞죠? 탈락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축약에 대해서만 잠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축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음 축약인 경우에요. 바다, 조개 플러스 히읗 이렇게 나와요. 바다 조개로 외웠어요. 바다 조개 플러스 히읗 만났어. 이랬을 때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읒,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기읍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의 의문이 하나로 축약된 거야. 줄어든 거야. 이게 축약의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피읍, 티읕, 치읓, 기역 이렇게 나오는 거 예시로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조 플러스 고. 자, 발음하면 좋고 이렇게 가죠. 자, 히읗과 기역이 만났네. 그래서 두 개의 의문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의문으로 빠졌네. 축약.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교체가 아니에요. 첨가도 아니야. 탈락도 아니야. 두 개의 의문이 하나로 축약된 거야. 줄어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체크해 놓을 것. 네, 이게 의문의 변동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한번 쭉 훑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잘 봐야 되는데, 문장의 위치, 이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필수 성분과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갰었어요. 필수, 그 다음에 부속. 필수 성분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부속품이라고 하는 거죠. 부속 성분은. 그래서 부속적인 역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독립 성분. 이렇게 잡았었고, 필수 성분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였죠.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가 쓰이고, 목적격조사 을과 르이 쓰이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가 오고, 거기에 플러스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오는 거, 명사에 이다가 오는 거, 이게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 다음 부속성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독립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기억해 둘 것. 관형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재현을 수식하는 거, 그 다음 부사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보기의 기억리을 중에 수박과 문장 성분이 동일한 것은 이랬어요. 자, 수박 볼게요. 엄마가 수박을 사러 시장 가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자, 수박을 이랬죠. 을과 를 이런 건 목적격 조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적어의 격을 만들어주는 조사야. 그러므로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것과 같은 것은 4번. 그래야겠구나. 차를 조심하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렴. 차를, 맞죠? 목적격 조사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목적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격조사를 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문장 성분이 좀 더 눈에 뵐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그 다음 6번 견문장과 관련된 얘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워낙에 저번에 가천대가 그 EBS 수능 특강 문제를 많이 활용했고, 그래서 좀 수준이 올랐었어요. 높기도 했고, 수준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수준이 올라갔기도 했었고, 실제로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꼼꼼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문장과 혼문장, 이것만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어요. 혼문장이라는 건 홀로 선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나는 거예요. 딱 한 번이요, 한 번. 딱 한 번씩만 나타나는 게 혼문장. 그 다음 견문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우선 쪼개요. 문장과 문장이 겹겹이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문장 안에 문장이 안겨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갰었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와 관계, 이렇게 봤을 때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보면은, 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어진 문장. 반면에, 자, 주어와 서술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안겨 있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애기처럼 안겼네, 안긴 문장. 그 다음 바깥에 것은 엄마가 아는 거네요,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안겨 있느냐, 이것들이 바로 견문장의 라인 속에 속한다. 체크하고 가면 되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 보면은, 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랬죠. 핑계가 없다, 무덤이 없다. 자, 주어 서술어 두 번씩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견문장. 그 다음 니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 이랬어요. 쓰다 서술어 한 번 나왔네.
일반적으로 혼문장인지 아니면 견문장인지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동사가 혹은 형용사가 몇 개야? 이거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쓰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동사. 그죠? 하나야. 그러면 혼문장. 디귿 된다 이랬어요. 된다. 서술어 하나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혼문장이겠죠. 그 다음 리을 보다 짓는다 서술어 두 개죠. 그럼 당연히 견문장이고 미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표현 뭐예요? 생각을 못한다죠. 못한다가 서술어네. 좀 길어 보였는데 결국은 서술어가 하나죠. 그럼 혼문장인 거예요. 서술어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서술어가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서술어 세 개면 뭐야? 견문장이죠. 견문장. 왜? 견문장이라는 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게 견문장. 그래서 답은 4번 하고 갔습니다. 6번 답은 그래서 4번.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비문학 문제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EBS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고 이걸 좀 잘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듀러와 렘브란트의 미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듀러네요. 듀르가 아니라 듀러. 그 다음에 렘브란트. 이 두 명의 아저씨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미술의 대가인 것 같죠? 그랬을 때 듀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 듀러의 작품은 선적이고 렘브란트의 작품은 회화적이다. 딱 봐도 보이죠? 선적, 회화적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 듀러라는 인물과 렘브란트라는 인물을 서로 비교 대조할 것 같구나. 딱 보이는 거죠. 비교 대조하겠구나. 자, 듀러라는 인물의 특성, 그 다음에 렘브란트라는 인물의 특성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교 대조가 들어갈 거다. 체크.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에서 우선 중요한 게 비문학은 제목이 없어.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문단에서 소재 파악하고 제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 비교 대조, 분류 분석, 그 다음에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 다음에 나열이냐 열거냐, 인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7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1번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자,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지금 대조한다. 이거 체크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병렬이란 건 뭐냐면 듀러라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렘브란트라는 사람 설명해주고 그 다음 또 듀러라는 사람 설명해주고 렘브란트라는 사람 설명해주는 거. 병렬 구조라는 건 이렇게 직렬적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떤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떤 사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만 세트로 이렇게 묶는 경우 이런 걸 병렬이라고 얘기했었죠. 병렬 구조. 그래서 병렬 구조의 맥락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간 겁니다. 여기에 뭐 2번 같은 거 두 대상이 지닌 속성을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랬는데 자, 두 대상이 지닌 속성을 유사한 사례에 빗댔다. 자, 사례 예시 제시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체크해 보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3번 변청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의 현재적 가치 이런 것들 구현한다 이것도 맞진 않겠네요. 왜냐면 대상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쪼갠 문제가 아니라 쪼갠 문항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듀러와 렘브란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갈게요. 8번. 자, 1번. 선적 양식이 지닌 특징. 특징 제시하는 거 맞죠. 그 다음 회화적 양식이 지닌 미술사적 의의. 자, 3번이죠. 이건 3번. 대화적 양식이 지닌 미술사적 의의 같은 경우도 회화적 양식은 단지 시각에 근거하여 시각에만 의존한다.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미술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의의를 제시해 줬네요. 맞죠? 마지막 문단에 일반적으로 의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적 양식과 회화적 양식의 대표적 작품 이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듀러와 렘브란트의 대표적 작품을 각각 제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2번이 틀린 거죠. 회화적 양식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먼저 뒤로라는 사람, 렘브란트라는 사람 먼저 제시하고 뒤로는 선적, 렘브란트는 회화적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간 것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출현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답은 2번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갈게요. 9번.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껍데기는 가라. 유명한 작품이죠. 신동엽의. 자, 네, 한번 볼게요. 9번. 자, 9번 같은 경우는 우선 내용 문제와 그 다음에 형식 문제 두 가지로 쪼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9번 문제가 우선은 형식 문제에 해당하겠고 10번 문제가 내용 문제에 해당하겠네요.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연과 3, 4연 이것을 대칭적으로 배치했다라는 보기가 4번에 있는데 대칭이 아니에요. 자, 1, 2연 봐보세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역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여기까지는 뭔가 대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면을 보면 갑자기 퍽 길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러면은 서로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였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대칭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이렇게 붙였을 때 종이처럼 붙였을 때 완전히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 이런 걸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면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 구조라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답이 4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어구 반복 맞죠? 껍데기는 가라. 동일한 어구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 대립적 의미 껍데기와 알맹이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 명령형 어미 쇠붙이는 가라. 하라체죠. 명령형 어미 하라체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10번 갈게요. 10번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봐봐요. 자, 10번 답은 바로 1번인데 기억 보세요.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자, 사면이죠.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가순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이랬죠. 이곳은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껍데기 이곳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다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은 곳, 신성한 곳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껍데기로 이루어진 공간을 상정하는 게 아니다. 상정한다는 건 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간 겁니다. 그 다음 아마 3번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디귿 아사달 아사녀가 서로 만나는 거 이것은 옛 이야기 속에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부부예요. 네,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 네, 과거에 서로 흩어졌다가 다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를 비교하는 문제죠.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꼼꼼히 봅시다. 자, 11번 문제. 자, 첫 번째 가, 나, 다 이렇게 쪼개졌고요. 이거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자,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이에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건데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느냐.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속 타는 줄을 모른다. 겉으로 촛불은 미친 듯이 타지만 속 타는 줄까지는 모르죠. 속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 수 없다. 그거를 약간 이 촛불에 지금 자신을 동일시해서 표현한 글이네요. 그 다음에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느냐. 있으라 하시려면 가랴마는 내가 부태어 보내고 온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못에 든 고기들아 너가 와서 들어왔느냐.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넣어서 들어왔느냐. 북해 청소 맑은 연못은 어디 두고 이 연못에 들어왔느냐.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정이야.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 자, 물고기의 자신의 감정을 투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물고기와 내가 동일시된 듯한 느낌이 들었네요. 자, 그래서 11번 보면은 답은 3번. 가는 촛불, 다는 물고기에 동일시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 12번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 가는 단종과 관련된 얘기였네요. 보면은 보기 가의 작자는 단종의 보기를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단종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 다음에 의연한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의연함을 잃지 않아 보는 이들이 모습이 모두 장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자, 모르는 노라를 통해 속 타는 줄 모르는 노라를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의적 태도, 속 타는 줄 모를 만큼 의연하다는 뜻이죠. 전혀 그 어떤 시련과 억압이 올 줄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의연한 태도지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라는 것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는 아니다. 답이 4번.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특성. 이거 파악하는 거죠. 자, A와 B. 자, 앞에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보내고 그리는 정. 보내고 지금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정. 그 다음에 B는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정. 이랬죠?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정. 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A와 B가 극복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 그건 아니죠. 지금 한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별의 어떤 정한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극복 의지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극복 의지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뭐 이런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잡았네요.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운영전이죠. 이 운영전은 조금 꼼꼼히 공부를 잘 해두셨어야 돼요. 잘 봅시다. 자, 운영전 같은 경우는 우선 운영이가 나와요. 운영이가 나오고 김진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이에 대군이 있어요. 대군. 자, 이렇게 구성이 딱 쪼개져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운영이와 김진사는 서로 한번 딱 보더니 첫눈에 뿅 갔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군의 밑에 속해 있는 궁녀예요. 궁녀고 대군은 당연히 신분이 높은 그런 존재겠죠. 이랬을 때 운영이 같은 경우는 대군의 궁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급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리고 운명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김진사랑은. 그런데 운영이랑 김진사는 서로 사랑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뿅 갔어요. 그래서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 담을 넘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담을 넘을 수 없으니까 서로 편지를 보내고 쪽지를 보내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대군이 시를 한번 읊어봐라 했는데 운영이가 시를 읊었는데 그게 너무 구슬픈 거죠. 뭔가 다른 어떤 남정네가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대군이 딱 알아채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이에게 뭐라 엄청 하려 하는 상황에 갑자기 조력자가 등장해서 운영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대군이 시를 한번 읊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명 한 명 궁녀를 쳐나간다면 과연 누가 대군 앞에서 시를 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력자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운영이가 기사회생해서 그래도 살아났는데 그 상황이 나타나니까 김진사가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운영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편지를 하지 못한다. 궁궐을 출입하지 못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문단이죠. 마지막 문단만 볼게요. 이때부터 김진사는 다시는 궁궐을 출입하지 못하고 질에 들어박힌 채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운영이를 위해서 궁궐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답은 1번 신분상의 한계로 인해 남녀 간 사랑의 갈등. 자, 신분상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운영이 궁녀죠. 그런데 사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한계로 인해서 이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가치관, 가문 간의 적대, 경제적 차이, 이건 거리가 멀죠. 신분이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 15번 이거는 쉽죠. 운영을 향한 김진사의 절실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운영이를 위해서 지금 궁궐 출입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상사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다.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윤흥길의 장마 보겠습니다. 16번.
자, 윤홍길의 장마도 좀 알아둬야 되는 작품이에요. 잘 봅시다. 자, 장마 같은 경우는 장마 같은 경우도 지금 특징적인 인물 2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들 한번 봅시다. 자, 장마에 등장하는 인물 할머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이랬을 때 할머니는 지금 북한군 아들을 뒀어요. 북한군 아들을 뒀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는 남한군 아들을 뒀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이 남한군 아들을 뒀는데 이 남한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군한테 잡혀서 죽고 말았다라는 전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 아들을 죽인 나쁜 이 북한군들은 다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싶었겠죠. 왜? 아들이 북한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랑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군 아들이 몇 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어떤 무당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할머니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무당의 말대로 북한군 아들이 돌아오는다고 얘기했던 그 날에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북한군을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북한군 아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날 돌아왔던 애는 북한군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구렁이였던 거죠. 구렁이. 여기서 중요한 게 구렁이라는 소재예요. 구렁이라는 애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가? 자, 힌트를 드리면 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보자마자 외할머니가 먼저 보셨어요.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보자마자 다들 다 물려버려요. 진짜 무는 게 아니라 다 물려요. 막 미친듯이 물려요. 사람들을 다 뒤로 빠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와중에 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제시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누구로 생각했다? 그죠? 북한군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죠. 즉, 이 구렁이는 북한군 아들의 분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북한군 아들의 분신이다. 즉,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이 죽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라고 체크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보고 기절을 하고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잘 달래서 저승세계로 다시 보내줘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한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저승세계에 가서 편안하게 쉬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잘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셔와라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모셔오고 외할머니와 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보낸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저승세계로 잘 갔음에 안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얘기하자면 이 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자신의 아들을 잘 보낸 걸 알게 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요. 그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자, 이 정도 내용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자, 답은 3번. 할머니는 구렁이가 떠난 곳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안도하죠. 왜? 아들이 저승세계로 편안히 떠나갔구나. 한을 풀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17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 윗글의 서술자 이랬죠. 장마의 서술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 내가 지금 할머니의 모습과 외할머니의 모습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물론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시된 지문에서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관찰하고만 있다. 그 다음 18번 답은 4번. 이거 틀렸으면 안 돼요. 유치한 문제예요. 아버지는 외할머니를 할머니가 계시는 큰 방으로 모시고 왔다가 맞죠. 할머니를 외할머니가 계시는 큰 방으로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땡. 그죠?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자, 19번 문제, 20번 문제는 조금 꼼꼼히 이것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장마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장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수 안 좋은 날 이렇게 얘기했네요. 운수 안 좋은 날. 자, 운수 안 좋은 날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패러디한 느낌이 들죠? 운수 좋은 날. 이걸 패러디한 느낌이네요. 운수 안 좋은 날. 자, 운수 안 좋은 날 같은 경우도 읽어봐서 느꼈겠지만 진짜 운수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천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거 봤을 때는 운수가 좋은 듯 했는데 아유 마누라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진짜 운수가 안 좋은 날이 돼버렸다. 상황적 아이러니가 등장했던 그런 작품이었다면 이건 진짜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진짜 내가 운수가 안 좋아 라는 걸 제시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황을 제시한 작품이다. 직접적으로 상황을 제목을 통해 제시한 거예요. 직접적 상황의 제시 체크. 이러고 가봅시다. 자, 운수 안 좋은 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고 저도 이 할머니도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 배려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던 게 할머니 이 반지 한번 내가 껴봐도 돼?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아이의 엄마가 뚜둥 하고 등장. 이 엄마가 문제인 거죠. 엄마가 지금.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보자 하니까 이거 너무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를 맞춰준 것밖에 없는데 네.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죠.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머니가 맨 마지막 문단이 중요하거든요. 맨 마지막 문단에서 네 번째 줄, 맨 마지막 문단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끝에서 네 번째 줄. 상상력은 남에 대한 배려, 존중, 친절, 겸손 등 우리가 남에게 바라는 심성의 원천이다. 그리하여 좋은 상상력은 길바닥의 거린도 함부로 능멸할 수 없게 된다. 이랬죠.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엄마가 할머니의 감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배려 없는 말을 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할머니가 생각하는 이 좋은 상상력, 이것이 무엇인지 이걸 체크해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해죠. 역지사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뜻은 남의 생각을 한 번 더 해봐라 이런 거였죠. 내가 고통스럽다면 남도 고통스럽고 남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투영시켜봐라. 나와 남을 동일시해서 봐라. 이게 역지사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9번부터 볼게요. 자, 20번부터 볼게요. 20번. 19번은 관용표현과 관련된 얘기니까. 자, 20번 보면은 니은과 관련 있는 작품으로 올바른 것 이랬죠. 자, 니은과 관련 있는 거 좋은 상상력 역지사지죠. 답은 2번. 8월이라 한가인 날 달이 뜨걸랑 무엇을 하다가 이겼다는 자들이여 그 이긴 기쁨만에 취하들 말고 그대들에게 져서 오는 자들의 서름 또한 서러워할 줄 알아라. 이긴 것에 대한 기뻐하지 말고 너 당신에게 진 사람의 서러움도 이해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지녀라. 맞는 얘기죠. 그 다음 19번. 자, 관용어와 관련된 개념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관용어라는 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별거 아니죠? 관용어. 근데 관용어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맥으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코에 불이 났다 이랬어요. 코에 불이 났다. 자, 이러면 코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코감기에 걸렸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인 문장으로 파악한다고 해볼게요. 코에 불이 났어. 자, 코예요. 코. 이 코에 지금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버리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코에 진짜로 불이 나는 게 아니다. 직접적인 어떤 문장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그 맥락을, 관습적 맥락을 가지고 이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 발이 넓다 이랬어요. 발이 넓다. 자, 이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발이 넓은 게 아니에요. 발이 허벌나게 큰 게 아니야. 발이에요. 발이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맥이 넓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람을 많이 한다. 이런 걸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관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번, 2번 중간고사에 미역국 먹었어. 미역국 먹었어. 미끄러졌어. 망했어. 이거고. 2번, 넌 외모에 비해 귀가 작은 것이 단점이야. 쟤는 귀가 작대요. 그걸 인신공격한 거네요. 답은 2번. 관습적 표현 아니죠? 그 다음 3번. 어쩌다 이렇게 말이 3000% 빠졌지? 말이 왜 딴 얘기로 빠졌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도 관용적 표현. 그 다음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다. 눈에 불을 진짜 켤 수는 없죠. 깜빡깜빡 눈에 불을 켤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습적 표현이죠. 정말 눈에 힘을 주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쭉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친구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문법적인 부분들은 만약에 개념이 좀 부족하다 느껴졌으면 공부하세요. 더. 문법적인 부분들은 채워나가야 돼요. 개념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문법은. 그래서 형태소 개념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문장의 개념, 그 다음에 의문의 개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놓고 특히 품사 까먹으면 안 돼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 쭉 있죠? 그런 거 까먹지 말고 그 다음 비문학 문제 풀 때는 최대한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뭐야? 핵심 문장이 뭐야?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문학 같은 경우는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해보고 근데 쭉 중요한 것은 시험에 출제되는 건 비교적 대표적인 작품들 위주예요. 그래서 대표적 작품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회 모의고사는 끝났고요. 2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